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네.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가 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거래량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도 다시 빠질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수도권에 18만 호 이상이 입주된 건 1990년대 이후로 처음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역전세 문제가 해소되기가 어렵고 사실은 이 시장에서 나오는 게 맞다. 내가 능력이 안 된다면. 원래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수석 연구위원님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강순의 복덕방. 네. 이강수 대표님. 최근에 이제 창업하신 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거죠? 한 달 좀 넘었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그 광순의 복덕방이라고 이름을 네. 지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디다 차렸냐. 그렇죠. 수수료 싸게 해주냐. 그렇죠. 근데 중개회사 아닙니다. 중개는 하지 않아요. 독립 리서치 회사고요. 아, 예. 부동산 시장 분석하고 네. 레포트 써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리포팅은 아직까지는 무료잖아요. 계속 무료할 거예요. 제가, 근데 약간 사실은 오늘 김장훈 팀님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료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료는 지속하는데 이 지속하기 위한 어떤 과정, 다른 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네. 그게 포함시켜줘서 이제 리포팅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 나오셔서 구독자분들 많이 메일 주셨는데 약간 오류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점점 고쳐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금은 좀 또 어떤가요? 이제 또 6월이니까요. 벌써 6월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상반기 결산이 좀 필요한데 상반기는 예를 들면 가격이나 거래량 측면에서는 좋았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한 걸 좋다라고 표현한다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아예 바닥 기준으로 해서 20-30% 오른 데도 많아지고요. 거래량 같은 측면에서는 2021년 정도 이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향후로 지속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거래량은 지금 이것처럼 좀 올라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요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어지는 질문이 일단 3월까지는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드디어 회복하구나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4월에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황을 점검했으면 앞으로 전망은요? 일단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서울의 거래량인데요. 서울이 이제 또 중요하니까 서울의 거래량을 보면 3월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거의 3,000건 정도로 실거래가가 아파트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4월에 이게 다시 2,900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이 상승했냐를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이유가 지속될 것이냐를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은 왜 움직이는가? 가격이 왜 상승하고 하락하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왜 가격이 변동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본을 알아야 저희가 대응하고 전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과 그리고 거래량을 같이 조사한 겁니다. 네네. 그렇죠? 잘 한번 보실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은요, 두 가지밖에 없겠죠.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 그럼 일단 가격이 상승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는 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는 건 어떤 경우에 가격이 오를까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혹은 공급이 감소하거나. 그죠? 근데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려내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수요가 증가한 건지 공급이 감소한 건지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이 가격이 100원 올랐어요. 네. 그럼 원인은 파악해야 전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 중에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야. 수요 증가 아니면 공급 감소예요. 둘 다 체크하면 되죠. 체크가 안 되죠. 잘 안 돼요. 어. 네, 수요가 증가했는지 공급이 감소했는지가 측정이 안 돼요. 네네. 네,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도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원인은 수요 증가예요. 그렇겠죠. 그쵸? 쉬운 거죠, 이거? 약간 매수세가 강한 뭐 그런 느낌이겠죠. 맞아. 그래서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격은 똑같이 올랐는데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면 공급 감소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냥 가격이 올랐다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서울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거래량도 증가했잖아요. 네. 그럼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수요. 그렇죠. 네. 수요 증가죠. 네. 수요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안 거예요. 근데 수요 중에는 또 두 가지가 나누어져요. 투자 수요랑 실수요. 그렇죠. 네. 네. 이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은요, 다른 재화하고 다르게 쓸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네. 유일한 거의 자산이에요. 쓰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지 않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광수야, 쓰면서 가격 오르는 거 있어? 그래서 부동산은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식은 아니죠?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없어. 이런 제품을 쓸 수는 있지만 투자하지 않죠. 없죠. 없죠. 그래서 사실은 쓰면서 투자가 가능한 자산은 부동산이 유일해요. 그렇다면 요즘에 롤렉스는 저는 없지만 쓰면서도 가격이 오른다고. 잘 안 써요. 집에 보관하고 있지. 가방도 기스날까봐 네. 보관하고 있어요. 네. 투자할 거면. 그래서 실제로 명품이 약간 유사한 구조긴 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상하게 두 수요가 있는 겁니다. 네네.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올해 1분기에 이렇게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고 거래량을 증가한 건 실수였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30, 40대의 무주택자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고 네.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의 수요는 뭐다? 실수요란 겁니다. 근데 이 실수요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빠지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다시 감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가격이 다시 올랐잖아요. 이러면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최근에 다시 감소하는 이유가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가격이 다시 상승하니까 실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전망이 가능하냐면 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네.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가 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거래량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도 다시 빠질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격은 안 빠질 거예요. 네. 가격은 안 빠지면서 거래량만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의 가격 결정은 누가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공급이 결정할 겁니다. 공급 중에서도 어떤 공급이냐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매물이에요. 매도 물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느냐. 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향후로 얼마나 나오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근데 이 과정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집값이 바닥을 찍으려면. 다시 한번 아까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집값이 많이 빠졌을 때가 이 지표에서는 2010년, 11년, 12년, 13년도에 집값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번갈아가면서 이유가 바뀝니다. 가격을 빠질 때도 똑같아요. 가격을 빠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이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가격이 빠지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증가해요. 네. 이거는 집값이 빠지는 원인이 공급 증가 때문이에요. 매물이 증가해요. 그리고 잘 보세요. 매물이 증가한 다음에 또 수요가 감소하죠. 네. 그리고 또 매물이 증가하면서 공급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과정,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바닥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안 왔다는 거예요. 가격을 빠지면서 네.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안 왔어요. 네. 이 과정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짜 바닥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막 빚내서 네. 주식을 산 사람들이 못 버티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때가 진짜 바닥이에요. 털린다라고 하고 네.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반대임에 나오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부동산 시장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사놓거나 갭 투자했거나 다주택자 분들이 못 버티고 집을 시장에 내놓는 그 순간, 그 시기가 지나야 집값은 바닥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다?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구간만 왔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일시적으로 변화가 인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빠지니까 실수요가 붙어서 조금 변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되긴 힘들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서울이었네, 전국이었네. 서울입니다. 전국도 근데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럼 이거 한 가지 여기 좀 궁금한 거는 네. 2007년도부터 데이터잖아요. 네. 2022년까지. 그럼 10한 5, 6년 추이 데이터인데 상승 3번, 하락이 4개 있고 한 개도 어쨌든 하락 작년 거. 상승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훨씬 많죠. 요거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집값은 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시절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은 반복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서울, 뭐 경기 한정에서는? 그건 몰라요. 예전하고는 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을 어떻게 사야 되냐면 네.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안 사면 그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오른다는 건 누구도 확실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무조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은. 그래서 이 시기를 관심 있게 보자는 거예요. 제가 하락한다, 폭락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잘 보자는 거죠. 이 기회를 봐야 내 집 마련도 사실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김작가 TV에서도 아시겠지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불확실성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9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지라는 건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은 집값이 떨어졌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를 때보다. 네. 그런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주 독특하게 지금 동일하게 모습을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어떠면 집값이 처음에 하락할 때는 무조건 수요 감소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냐면 공급 증가예요.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파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기간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칭은 틀린 거예요. 아,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데드캣은 죽은 고양이가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떨어진 다음에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랄까 공 튀기잖아요. 공 튀기는 거. 네. 그런 느낌인 거지. 네. 그걸 전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를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거는 죽은 고양이 그럼 나중에 통통통 하다가 그냥 어. 찌부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도 결국엔 힘 빠지면 찌부되는데. 그 대신 힘을 딱 주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튀잖아요. 아, 그쵸. 죽은 고양이는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공은 이렇게 퉁퉁퉁 치다가 이 상황에서 외부에 또 다른 힘이 딱 주어지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됐겠죠. 네. 뭐 경제 상황이 변하다든가 투자가 수요가 증가하다든가 이런 상황이면 다시 공을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 퉁퉁퉁퉁 치면서 이런 시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럼 어쨌든 지금 공이 튀는 건데 지금 튀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폭은 줄이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일부 다른 전문가분은 뭐 거기까지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반등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옆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인지랑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반등이면 그냥 일시적 현상이 끝날 건데 이 반등이 뭐 옆에도 옆 동네도 늘어나면서 아 여기 좀 더 데이터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일시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이 10% 오르면 여기가 덜 올랐잖아요. 여기가 이제 5% 올라요. 네. 그러면 서울이 다시 10% 올라줘야 돼요. 여기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여기가 오른 다음에 여기가 회복한 다음에 이걸로 끝.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아까 이미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본질적으로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투자 수요는 왜 없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거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집을 사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사는 분들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집이라고 판명이 났고, 나머지는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인지 아닌지를 이제 증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 수요자들이 실수요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네.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 보면서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참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단순하게 제가 거래량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매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안 팔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5월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지난해 5월까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집값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집값 전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집을 팔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래 안 간다. 그리고 이 매물의 양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은 집을 내놓으면서 팔려고 할까? 이게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거고 아주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선수일 거 아니에요. 선수들은 집을 팔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FOMC 발표가 있잖아요. 이제 이번에 사실 CPI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리 동결의 무게가 굉장히 실어졌는데, 이제 전에도 이제 대표님이 나오셔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것도 맞지만, 그 전에 더 중요했던 거는 집값이 비쌌다. 비쌌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금리도 어느 정도 역할은 했을 텐데,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 거래량이든 집값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영향은 저는 최근에 다 반영이 됐지 않을까. 이미 다 반영이 네, 됐나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체들은 미리 생각하고 반영을 하니까 워낙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서 요즘 또 사이클이 되게 짧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고정되고 뭐 떨어진다고 그래도 전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집을 투자로 사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사지 않아요. 전세를 끼고 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 쉽게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 말씀 것처럼 금리가 좀 안정되면 실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움직이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결국에는 투자 수요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세 말씀하셔서 이제 역전세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반기부터 역전세 문제 심각해질 거라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역전세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양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100채의 전세가 있는데 그중에서 역전세가 50채다. 뭐 60채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100만 가구 이상이 역전세의 하반기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전세 세대의 50% 이상이거든요. 일단 비중은 커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역전세가 뭐 한 채당 뭐 2,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충분히 감당할 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도 돌려줄 수 있어요. 부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폭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걸 보면 2년 전 가격보다 현재 전세 가격으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는 20% 이상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요. 그리고 서울을 보실까요? 서울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10%대를 넘어서요. 즉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억짜리 전세를 사신다면 그중에서 1억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는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1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크다. 힘들 것 같은데 돌려주기. 그렇죠. 게다가 뭐냐면 우리나라 다주택자분들의 속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본이 많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 2억을 돌려주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뭐냐면 집을 팔아서 내가 돌려줄 거냐 아니면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돌려줄 거냐 두 경우 모두 다
높은 금리라든지 네.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요, 이분들은 사실은 크게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전세 끼고 전세니까. 샀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하면 1억이나 2억을 대출 받는다 한다면 네. 이제 월에 100만 원씩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확실이 없다면 빨리 파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전세가 매물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물 증가, 즉 공급 증가를 향후로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매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 역전세 매물 물량은 지금 이미 시작된 건가 아니면 지금 그 이제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데는 뭐 하반기쯤 오는 건가요? 일단 절대 가격 수준으로 해서는 하반기가 절대 가격이 가장 커요. 하락폭이 더 크니까. 그래서 돌려줄 절대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그 영향이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금방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그래프 보시면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됩니다. 전세 가격이 의미 있게 회복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 기간이 상당 기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집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되냐면 네.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수도권의 입주 물량인데 올해까지 상당한 18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됩니다. 입주가 되면 전세 가격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줄고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주 물량은 누적 입주 물량이 중요해요. 아파트라는 재화는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8년 동안 수도권의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18만 호 이상이 입주된 건 1990년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역전세 문제가 해소되기가 어렵고 저희 예상대로 2024년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이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사실 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DSR을 뭐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뭐 효과는 좀 있나요? 지금 뭐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행할 때 되게 문제가 클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이 선순위 채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에 누가 전세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가격에? 그러면 가격을 더 깎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많아질수록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도요, 그런 차주한테 돈을 꿔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전세 돌려줄 돈도 없는 임대인한테 돈을 꿔준다? 은행은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행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 와, 이거 한국 부동산이 대출까지 더해줘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 그럼 이런 불안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악화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사실은 이게 금융 시스템의 문제인데, 지금 한국의 가계대출이 GDP에 100% 올라갔다고 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또 가계대출을 늘려줘요? 그러면 외국이나 글로벌하게 한국의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단순하게 DSR을 풀어줘서 집주인한테 돈을 꿔준 다음에 그게 임차인한테 돈을 돌아가서 해결된 문제가 전혀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작용이 커지면 한국의 부동산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가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팔아서 해결하면 돼요. 팔아서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그쵸. 근데 그게 어쩌면 끝까지 가면 가격이 더 빠지면 팔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매물을 증가시켜서 사실은 이 시장에서 나오는 게 맞다. 내가 능력이 안 된다면. 근데 그걸 버티다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가격이 더 빠지고 거래도 안 되면 그러면 그거 해소도 안 되잖아요. 은행에 빚도 졌고요. 전세보증금도 새로 임차인도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집에 그러면 진짜 파산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시라.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가격이 오르는데 매물이 증가하겠어요?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변호님 말씀 듣다 보니까 2년 전에 산 제 집도 팔고 싶네요. 아니 그거는 김 작가님 한 채 있으시니까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괜찮다. 그리고 더 일에 집중하시라.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들이 쌓여 있는데 집값이 이제 근데 또 대표님이 지난번에 나오셔서 집원 집값 하락이 예전처럼 뭐 6년 7년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본 이유는 뭐죠? 딱히 반등할 엄청 좋은 건 뉴스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장 큰 건 예전보다 사이클이 짧아졌는데 예를 들면 단초는 여기에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어려우니까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고 그리고 입주 물량도 그렇게 되면 줄 거예요. 줄겠죠. 언제부터 의미 있게 줄 거냐면 2025년부터요. 입주 물량이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회복할 거예요. 네. 회복하면 다시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하고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투자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사이클이 짧아지고요. 그리고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즉 가격이 빠지면 무조건 사게 돼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시장 보세요. 의미 있게 막 이렇게 회복 빨리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쓰는 사람보다 투자하는 사람만 모여있기 때문에 시장에 변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는 거예요. 나스닥 막 사고. 예전부터 사이클이 되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사이클이 빨라진 건 투자와 투기 수요가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 계속 쉽게 말해서 여수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덜 빠지고 가격이 많이 빠졌으면 바로 사야지.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고 그 가격이 빠질 때만 해도 한국의 투자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투자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왜 많아진 거죠? 이걸로 돈을 버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시기가 있었거든요. 투자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게 언제였냐면 IMF 지나고 나서. 그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싸게 산 사람이 돈 벌었다는 거 얘기가 돌면서 집으로 장사가 되는구나. 그 전에는 아파트로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투자를 뭘 했냐면 대부분 땅 하다가 IMF 지나면서 이제 아파트가 돈이 되네. 떨어졌을 때 사니까.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갭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건 서브프라임 때. 가격은 떨어졌는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가격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커지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돈 조금 들여도 이때 한 4년간 지수로만 보면 집값이 빠졌잖아요. 진짜로 보면 2007년부터 빠지는데 개별 주택으로 보면 어쨌든 가격이 빠지는데 흥미롭게도 이때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갭 투자하기 좋은 시절인 거죠. 완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갭 투자가 시작돼요. 비중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갭 투자라는 건 내가 전셋집을 하나 있는 거 정도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세 채 막. 그러면서 이때부터 1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50채, 100채, 심지어요. 이때 이후로 1000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수가 한때는 언제였냐면 2300채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갭 투자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는 이런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엿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전세 가격만 고정되면 제가 전세 매매비율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세 가격은 안 떨어지면서 매매 기율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엔 좀 힘들다. 자, 전세 얘기해 주세요. 전세 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세가 어쨌든 지금 앞으로 집값이든 어쨌든 세입자 사시는 분들한테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전세가 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지는 게 뭐 좋은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 보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제도가 없어질 수 있느냐. 네. 근데 이건 전세 제도가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고 규정 짓는 순간 없앨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없애기 쉽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 왜 생겼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건 뭐냐면 전세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서로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이 전세제도가 한국에서 확장되기 시작하고 임대차 시장에서 다수가 된 건 1990년대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신도시가 개발되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수도권에 많이 증가하니까 100만 가구라는 엄청난 아파트를 신도시 개발을 하죠. 그런데 집만 지어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살 돈이. 아, 그렇죠. 아니, 사람은 많은데 네. 집만 막 신도시 개발해놨어. 네. 아니, 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대출로 풀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1950년대 이후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주택이 지어지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모기지가 탄생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네. 왜? 모기지가 활성화되려면 개인의 신용을 금융기관이 알아야 되는데 네. 금융기관이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월급을 받을 때 노란 봉투에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용도 측정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시스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결국에는 전세금으로 해결한 거예요. 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태서 사고 대신 너는 돈이 없으니까 살지는 마라. 전세금을 낸 사람이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이 전세를 통해서 내 집 보유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근데 왜 임차인들은 전세가 좋았을까요? 이걸 사기엔 돈은 또 부족하니까?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그냥 월세 살 걸 왜 전세 살았을까? 그 전에는 월세 비중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어르신분들 이러잖아요. 야, 전세 모아서 집 사야 돼. 전세가 죽어 사다리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1억 맡겨놨는데 그게 나중에 불어납니까? 아니요. 그게 어떻게 죽어 사다리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도 뭐 월세를 아까워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것도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시중금리가 15%, 막 1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월세 살면서 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죠? 특이하잖아요. 왜 근데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뭐냐면 돈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돈을 지킬 수 있죠. 불어나진 않지만. 맞아요. 그게 중요했어요. 19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산업화가 거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보증서 주고 사업한다고 그래서 망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빚쟁이들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돈 그래서 파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월급 봉투에 압류 들어가고. 그런데 전세금은요 절대 띄이지 않았다고. 돈을 지키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어지면서 학습된 거죠. 전세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돈이야. 불어나진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목돈을 지킬 수 있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전세 보증금이 좋았던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친구가 야, 김 작가 나 사업하게 돈 빌려줘. 야, 나 지금 보증금밖에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런데 나 지금 은행에 적금 좀 있는데 어떡할까? 꿔줄까? 그럼 그냥 날리는 거예요. 해약 좀 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세보증금은 돈을 지킬 수 있는 방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게 임차인한테 유리한 구조가 된 거죠. 이러면서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한국의 전세가 자연 발생적이 뿐만 아니라 비중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없을 수 없다. 서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시장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전세금 없었어 봐요. 전세금이라도 있었어야 다행이지. 주식 사고 이랬으면 막 큰일 났겠죠. 그 지키는 용도가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별로 또 맞는 투자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네. 지금은 심지어 이제 충격파가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전세금도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못 지킬 수도 있는 상황.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지금 출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세가 이렇게 되면 임차인들이 저항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임대인들이 유리한 점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걸 사적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유리하고 누군가는 불안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좋다고 생각했을 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랐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크게 폭락한 적이 없어요. 전세 가격은. 다 윈윈했기 때문에. 다 윈윈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는 안 없어지지만 전세금은 빠질 수 있다. 많이.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전세를 지키고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건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과거하고 다르게 볼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임대인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지금 팔지 않으면 내가 뭐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요? 세입자분들은 이제 뭐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은 전세 가급적 안 들어가고 뭐 월세를 들어가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현재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여기 좀 이미 문제가 터진 상황이니까 약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터질 건데 이게 한국은 제도상 그리고 흐름상 한 번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떨어지는 걸 대비한 제도가 없어요. 복잡해요. 그리고 임차인들한테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빨리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없으니까 그걸 뭐 등기하고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고 확정했을 때만 그거 막 소송 가고 이럴 수 있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난 지금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리미리 일단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기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계속 집주인분들한테 얘기하고 나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집주인의 지금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검토도 하고 반드시 그런 과정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보통 이사 가기 한 3, 4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러잖아요. 저 이사 갈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1년 훨씬 남았어도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안 사실 거고 그러면 이사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 이 정도의 전세 가격은 못 버티니까 나중에 얼마 돌려주세요.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하고 집주인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팔리는데 그리고 전세가 안 나가는데 갑자기 돌려달라고 그러면 BGAR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서로 준비해야 될 시간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임대인들 분들한테 준비할 기간을 줘서 준비할 기간은 편안하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반대예요. 집값 막 오르고 전세가격이 오를 때는 집주인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올려줄 수 있죠. 그리고 한참 만기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사실 거예요? 이사 갈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네, 이번에 이제 세입자분이 그렇게 문자도 보내시고. 그렇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죠. 지금 맞습니다. 그 내조는 정말 전세금은 전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전세라는 건 우리가 좀 알았는데, 그럼 그 전세 가격 자체가 오르고 내리고는 좀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아까 전에 뭐 근처에 입주운 물량 이런 게 많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럼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 그냥 전세는 자동적으로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임대차 시장, 네. 전세 시장은 투자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투자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전세 가격 떨어졌다고 나 전세 두 채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재화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져가요. 네네. 근데 임대차 시장은 그러지 못해요.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걸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게 상당히 이제는 크다는 거죠. 네.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줄일 수가 없어요. 빈집으로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공급이 계속 입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하락을 더 부추겨요. 반대도 똑같아요.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공급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나 임대차 시장 안 하고 집 사야지? 이런 수요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고 오르면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누적 입주 물량이 계속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근데 향후로 다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영상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집을 사지 않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좀 많았다면 좀 마지막 그럼 가시기 전에 그래도 일주택자분들은 언제까지 좀 기다리면 이제 이분들은 좀 해피한 상황이 그래도 좀 돌아올까요? 1주택자분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나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아, 이렇게 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으시는 분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보면 가격이 빠지고 지난해부터 빠지고 이러니까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좋은 지역으로 그리고 가고 싶었던 지역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격이 빠질 때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는 혼동되는 거예요. 내 집도 빠져요. 가고 싶은 집도 빠지고. 그쵸? 그런데 사실은 옮긴다는 건 뭐냐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비쌀 가능성이 높잖아요. 더 많이 빠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 집 어느 정도 빠졌어도 여력이 되면 갈아타기 하시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내 집이 떨어진 거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절대 내 집은 오르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은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기다리는 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네. 그리고 이제는 또 한 부류는 이제 김 작가님처럼 네. 자, 이제 나는 이사 갈 생각도 없고 나 집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좀 비싸게 샀어. 네. 비싸게 샀어. 그래도 부담도 좀 돼. 네. 근데 지금 성급한 결론, 그러니까 뭐냐면 나 빨리 팔고 네. 이런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버틸 수 있다면 버티시는 게 맞다. 그리고 거주하시면서 그 기간을 좀 뭐 많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일단 집의 효용 가치를 높이면 돼요.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집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집을 많이 쓰면 되잖아요. 비싸게 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참 기분 좋은 조언이네. 어쨌든 많이 써. 알겠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쓰는 돈 줄이고 네. 안에서 테니스 좋아하시니까 안에서 테니스 치시고 층간소음 나올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통통이.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리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이 말까지 나왔으면 보내가야죠. 올해 하반기 그 부동산 시장 무엇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매물입니다. 네, 매물이 얼마나 나와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느냐. 네. 그 매물에 나오는 이유가 역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매물이 증가하고 그러면 가격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역전세가 왔다고 해서 바로 파는 그런 집주인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가 커진다고 해서 바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은 절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이렇게 금방 떨어졌다고 회복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되게 짧은데요. 제가 사이클이 짧아졌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어요. 그래서 최소한 3, 4년간의 흐름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그렇게 긴 흐름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매물도 보시고 거래량도 보시고 그러면서 집값도 연관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김작가 TV 나와서 또 현황 설명해주고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늘 변화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강순의 복동바 홍보 한번 코멘트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얘기했네. 저희 회사의 캐치프라이즈는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레포트 원하시면 메일 주시면 그리고 동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많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분들이 저보다 다 잘하실 테니까 내 집을 원하시고 무주택자분들이 보내시고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무엇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홍보한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요 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그냥 메일만 보내면 편하게. 이제 대표님이 이제 메일 리포팅 한 달에 몇 번이죠? 한 달에 2번입니다. 한 달에 2번 무료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메일 보내주시고 일주일 후에 또 보내주세요. 왜 안 보내주느냐? 한 달에 2번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라.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Please. 오늘 만날 돈님은 강순의 복덕바 이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